좌파들이 막 마녀처럼 막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그런데 위치가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진짜 할 말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 상황을 악용해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마구 막 뒤집어 씌우고 막 덮어 씌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아는 김건희 여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선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부족한 게 없이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줄리라고 뒤집어 씌운 게 쉽게 말하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젊은 여성이 술집에 가서 술집 종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명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닉네임 쓰듯이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 집안과 어릴 때의 그 가정 형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너무 황당한 얘기인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직자의 부인이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검사 시절에도 공직자 부인이었지만 보통 검사 부인은 원래 언론이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노출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자기 집안이 유복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금수저라고 공격받을 게 제일 걱정이야. 금수저라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등록을 하잖아요. 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재산은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평생 검사 생활로 월급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개 검사 출신들이 옷을 벗고 나서 변호사 하면서 뭐 정관예 우니 뭐니 하면서 수십억씩 돈을 벌어갖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기회가 없었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그저 대통령 재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재산과 가정은 김건희 여사가 다 챙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뭐 돈 훔쳐와서 한 거겠어요? 결국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집안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기질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고 스킨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고생하는 검사들 늘 모아서 밥 먹고 술도 한 잔씩 주고, 또 그러다 보면 어쨌든 검사들도 대체로는 가난하게 살거든. 못 뽑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또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일하다가 그러면 이제 지방 간다고 인사 오고,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차비라도 좀 쥐어서 보내고, 이런 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늘 한 거야. 그게 그냥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윤석열 검사 월급으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하자면 내조를 해준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스폰서 검사가 아니거든요.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들은 대개 스폰서가 붙어요.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고 그럴 때는 특수통에 가서 수사를 받거든. 특수부에 가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무슨 일이 없어도 어떻게든 특수부 검사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철마다 뭐 선물도 주고 운동도 골프도 같이 치러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몇 년씩 이걸 관리를 해서 스폰서 검사가 되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폰서 검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밑에 있던 후배 검사들이 어디 지방에 간다 그러면은 차비라도 좀 쥐어 보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인데 자기 월급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내조를 하면서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통 계속 썼을 거야.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전시기획에서 성공한 CEO예요. 코모나 컨텐츠가 이게 쉬운 회사가 아닙니다. 그 코모나 컨텐츠가 한 기획전이 있잖아요. 로스코 기획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뭐 저 좌파들은 그거 해가지고 무슨 기업에 무슨 후원이나 받아서 챙긴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그림 미술 세계를 조금만 알면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은 대개 세계적인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CEO로 창립을 해서 회사를 운영한 건데, 코모나 컨텐츠를. 거기서 뭔가 뭐 로스코전이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그 화가들의 작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또 코모나 컨텐츠라는 기획사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봐요. 그 뭐 세계적인 미술관이 돈이 부족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한테 아무나 막 그림 내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 그림 하나하나를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데 그 보험금만 해도 막 수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시켰다, 성사시켰고 성공시켰다는 것은 이 세계 미술 시장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실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 작품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좌파들은 뭐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검사 빼가지고, 남편 검사라고 검사 빼가지고 이 기업들 후원금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걸 매도했거든. 그거는 세계적인 작품가 작가들의 이 전시라고 하는 그 시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의 생리를 정말 조금이라도 알면 정말 창피해서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검사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림 빌려줄 그런 미술관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전시기획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은 코모나 컨텐츠의 CEO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시 수준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면에서의 본래 모습은 지금 국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거를 마땅히 알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좌파들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나서기가 어려웠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선 때 사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보가 선거를 치를 때 후보의 몫이 49%, 후보 부인의 몫이 51%라고. 이게 뭐냐면 후보가 움직이는 건 주로 공적인 유세 동선이야. 합동 토론회가 됐건 뭐 무슨 행사가 됐건. 그런데 거기는 대개 지지자들이 주로 모이게 돼. 후보가 어디에 온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모이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표는 이렇게 후보가 움직일 때 함께 모이는 이 지지자들은 찍지 말라 그래도 찍을 사람들이거든. 근데 진짜 표는 이런 데에 모이지 않는 그냥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이런 유권자들이 진짜 표거든요. 근데 이 표를 후보가 일일이 다 가서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 부인이 그걸 하는 거야. 이거는 국회의원 후보 부인이건 도의원, 시의원 후보 부인이건 후보 부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회에 좀 그늘진 곳 또는 크게 이벤트 벌리기 어려운 이런 소상인들, 골목, 시장 이런데 뭐 또는 동네 미장원, 목욕탕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부인들이 그런 그늘진 곳을 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표를 모으는 이런 후보 부인이 51%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거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를테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박성범이라고 KBS 앵커 출신의 국회의원. 네. 그 사람 부인이 신은경 아나운서였죠. 이 사람이 서울의 중구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박성범 보고 찍은 표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신은경 씨가 그 세상이 다 아는 알려진 아나운서인데 이 사람은 거의 목욕탕에서 살다시피 했대. 목욕탕에서 늘 목욕탕에 오는 난 모르는 유권자 등 밀어주는 걸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후보 부인이 하는 게 그런 일. 그러니까 정말 중구에서는 옛날에 박성범 국회의원 할 때는 박성범이 아니라 신은경이 국회의원 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후보 부인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2년 반 전에 있었던 대선 2022년 3월 대선은 종북 주사파들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줄리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서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후보 캠프에서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후보 부인은 가급적 안 나서면 좋다. 이런 전략과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 처음 치러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다 그리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도 선거는 처음이잖아요. 그 뭐 난다긴다 하는 뭐 김종인이니 이준석이니 이런 것들이 막 나서가지고서 후보 부인 나서면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남편이 정말 목숨 걸고 공권일척의 승부를 해. 그냥 도의원 선거도 아니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후보 부인이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후보보다 더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어. 그리고 맨날 신문만 언론만 보면 자기 욕하는 소리만 막 대만족만하게 도배가. 네? 그렇지. 진짜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그 참담한 세월을 몇 달, 한 달, 1년 이상을 견딘 거야. 그러니까 그 견디는 과정에서 정말로 건강을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몸무게 10kg 빠진 거 그때. 그러니까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10kg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밥도 못 먹었다는 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잠깐 그저 한 2~30분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사람 잡을 뻔했어. 종북 주사파들이. 그런데 여기에 진짜 상처받는 건 뭐냐면 종북 주사파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막 우리 남편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 했을 거예요. 근데 같은 편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할 때. 대선 때는 김종인이 하고 이준석이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해코지를 했거든. 그거 얼마나 괴롭겠냐. 그리고 자기는 그냥 윤석열의 아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천하의 못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어쨌든 이겼으면 풀어줘야 되잖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어쨌든 역할을 좀 공개적으로 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더 해진 거야. 더 심해진 거야. 저 종북 주사파들이 처음부터 대선을 불복했거든. 그래서 3월 9일날 선거 끝났어요. 그리고 3월 10일날 당선이 됐어. 5월 10일날 이제 취임을 해. 그런데 4월달부터 윤석열 퇴진운동을 저 좌파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공격이 김건희 여사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한 10개월 이상을 완전히 감옥에 갇혀있다시피 그것도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서 남편 쳐다보면 얼마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갇혀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제 빌어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공격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년 전, 13년 전에 있었던 투자, 도이치모터스 투자해서 4천만 원 손해보고 몇 달 만에 끝냈잖아요.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 공격 소재로 삼고 있잖아요. 디올 파우치만 해도 그래. 이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그게 거의 간첩에 가까운 용공분자거든요. 그래갖고서 사전에 치밀하게 이제 함정을 파서 여기에 빠뜨려서 김건희를 잡고 윤석열을 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이자가 움직였는데 접근을 할 때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랑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지만 뭐 옛날에 자기 살던 동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니까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랑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만나줬고, 그런데 만났는데 뭐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 입장에서는 문자가 오거나 만나 달라고 하거나 뭐 하는 게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 수백 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번 하다 마는 거는 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안다, 뭐 돌아가신 아버지랑 내가 이런 인연이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이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집요하게 그걸 할 때 계속해서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주고 마음을 정리하면 되겠다 하고 만나줬는데, 그게 이제 도둑 촬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안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가스라이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아까 코로나 컨텐츠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그림을 기획하고 전시를 하고 하는 이런 프로 기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적 감각이나 또 나름 이 여성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화장품도 쓰는 게 다르다며. 그리고 뭐 옷이나 뭐나 다 나름의 스타일이 있다며. 저는 잘 몰랐는데 여성들한테는 화장품이나 무슨 핸드백이나 이런 건 함부로 선물하는 거 아니라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이라는 데가 갖다 준 파우치인가 뭔가 하는 걸, 그건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지 한번 뜯어보고 그런 거면 돌려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최재형이라는 데는 저거를 주고 촬영을 했어. 그걸 살 때부터 촬영을 해놓고, 시장에서 살 때도 촬영을 해놓고, 저거 주고서 몰래 촬영을 했잖아, 도둑 촬영. 그 다음에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걸 김건희 여사가 한 번이라도 들고 나오면 그걸 촬영을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 그러면 이제 기승전이 완성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걸 샀는데, 이렇게 줬는데, 그런데 김 여사가 이걸 들고 다닌다, 봐라 이거 뇌물 아니냐. 근데 김 여사는 애초부터 이게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이 쪽 애들의 애초의 구상이 여기서 딱 막히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왜 내가 선물한 그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니냐, 계속해서 그걸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또는 운 좋게 이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디올 파우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종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팔아서 자기를 빠뜨리려고 했던 정말 파렴치한 배신자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 함정 파서 김건희 여사를 공작에 제물로 쓰려고 했던 이자를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대려 이자는 막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러고 모든 언론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뭐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한동훈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게 다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검사 시절에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검사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이 뭐 300번 넘게 카톡 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이하고 그 상관인 윤석열 검사 간의 카톡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도 두 사람 사귀냐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상관 검사의 부인하고 한동훈이가 그 정도로 이 카톡 대화를 많이 할 정도면 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거예요. 윤석열 검사가 워낙 그 스킨십이 좋고 그냥 부하들을 다 품어주는 스타일이라, 그 아크로비스타 그 집에서 살 때 그 집이 거의 열려 있었대. 그러면 옛날에 YS DJ 때 보면은 상도동 동교동이 늘 문이 열려 있잖아. 아침 새벽 5시부터 기자들이 와갖고서 아침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집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집이었다. 예, 그래서 부하 검사들이 늘 찾아오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또 이게 남자들 세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밖에서 술 한잔 하다가 기분 좋으면 야 우리 집 가서 2차 하자 막 이러잖아. 그럼 밤늦게 갑자기 쳐들어오는 사람 다 술상 빠지고 이런 거를 김건희 여사가 싫은 내색 없이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한동훈이는 술을 못 한다면서. 그러니까 술자리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연배로 쳐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비록 고시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기수 차이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 특수부 팀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그 밑에 한동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적어도 대여섯 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딱 팀이 돼서 거학과의 전쟁을 하는 건데, 한동훈이 그 맨 막내 뻘쯤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 세계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정말 폭탄도 마시고 뭐 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동훈이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잘 안 어울리고, 그래서 특수팀에서도 좀 이제 혼자 노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이 팀들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막내인 한동훈이가 자꾸 이 그 위에 있는 선배 검사들하고 이 잘 안 되니까 특별히 더 챙겨준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챙겨준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검사가 챙겨줄 게 뭐 있어요? 자주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하는 거지. 그럼 그걸 결국 누가 다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과의 관계가 말하자면 일종의 막내 시동생 챙기는 큰 형수 같은 이런 관계였던 거야. 비록 나이 차이는 두 사람이 한 살밖에 안 나지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도 자기가 무슨 어려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뭐 하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윤석열 검사는 한참 장관이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이가 이런저런 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하면은 그걸 또 다 받아주고 막내 시동생 챙겨주듯이. 그러니까 카톡이 그렇게 많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하나 살 때 한동훈이 눈에 밟히니까 한동훈 것도 하나 사는 거야. 이게 이제 큰 형수가 막내 시동생 챙길 때 그렇게 챙기잖아. 자기 남편 거 사러 갔다가
아이고 그 다른 사람은 잘 안 밟히는데 그 막내 시동생이 자꾸 눈에 밟히면 하나 더 사게 되잖아. 그리고 이게 뭐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관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카톡 대화 300번 이상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자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자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좌파가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마침 당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이걸 딱 정권을 쥐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그런 수많은 대화 중에 하나의 대화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사과할까? 당에서도 판단해봐라. 내가 필요하면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할게. 이거를 씹은 거거든. 그러면 이전에 이런 대화가 전혀 없었다. 뭐 10여 년에 걸친 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아니 뭐 생뚱맞게 갑자기 뭐 대통령 부인이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이런 거는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나 대답 안 할래? 가 되지만 아니 그 사이에 그 역사가 있잖아. 10여 년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각별히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또 각별히 비대위원장이 돼서 뭔가를 좀 배려를 해주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 때문에 당이 어려워지고 한동훈이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되노? 어떻게 해주면 되노?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걸 씹냐 말이야 이거를. 예? 그리고 그거를 또 언론 플레이를 해버렸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김건희 여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떨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지금껏 한마디도 못하고 이걸 다 혼자서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혼자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그 속이 어떻게 터져 나가겠냐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좌파들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또 공격하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 공격이 이게 부당하다.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그럼 나서서 같이 싸워줘야지. 이거를 그리고 지가 법무부 장관을 했고 법률가니까 사건 보면 알잖아. 수사심의위원회가 괜히 그런 결론 내렸겠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괜히 그런 결론 내렸겠냐고. 그러면 여기서 종결을 시켜줘야지. 아니 뭐 처신이 부적절했으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뭐 대통령과 무슨 우호적인 차별화를 할 테니까 양해해달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도 실제로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지만 유심히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다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모아서 보면 아 이게 사실이 그렇구나 실체가 그렇겠구나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보호가 되거든. 그런데 자유우파라고 곧 죽어도 자기는 자유우파래. 그런데 하여튼 김건희 여사는 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김건희 여사가 사과는 해야 돼. 곧 죽어도 자유우파라고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장 틀릴 8년 전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이에요? 사과할 일이냐고. 근데 막 이놈 저놈이 전부 달려들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좌파만이 아니라 당시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막 주동했잖아. 사과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과 한 번 하면 다 끝난다. 그래서 그 정치 진짜 고수인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결국은 끌려 나와서 사과를 한 번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다시 해야 돼. 아직도 반성이 없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실책은 잘못도 없는데 여론이 그렇다고 좌파가 끌고 우리 자유파 배신자들이 몰아가는 대로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 사과를 해버린 거야. 사과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단 잘못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이 딱 양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시각들이 많은데 이거부터 우리 스스로 조정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고정TV에서 정론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이 편안한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좀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뭐 좌파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게 이게 얼마나 표준적인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헌재가 완전히 마비돼서 정말 그다음에는 심지어 판사나 검사나 뭐 각 기관장 장관 이런 사람들을 마구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꽁꽁 묶어서 헌재에 던져도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마비돼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판사들의 재판 지금 이재명 피고인이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죠. 판사들의 재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굉장히 우려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를 막아줄 탈출구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정말 상식 있는 국민들이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보내주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용감한 대처를 해주는 거다. 그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소원과 특히 이와 관련돼서 이 헌재법 어제도 말씀드렸던 헌재법의 23조 1항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이거를 정제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된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지나면 17일이 되고 나면 이제
그 6명이 되니까 그 가처분의 심리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 전에 빨리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헌재가 매우 신속하고 용감한 역습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가처분 신청 인정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6명이 심리해도 헌재는 심리할 수 있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꼬를 틀었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도 일면에 이 소식을 아주 비중 있는 것으로 다뤘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간단히 한두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나경원 의원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런 그 헌재 마비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이다라는 진단 분석까지 있었는데 이 입법 쿠데타 기도를 진압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에서 결정적인 단어로 꼽힌 이 문장 있죠. 녹취당한 그 녹취가 된 문장에 그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 법정을 국회로 갖고 오면 되지. 헌재가 나한테 불리한 그 결정을 내릴지 몰라? 헌재를 묶어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검사 마음에 안 들어? 검사를 탄핵 소추하면 되지.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되지. 정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처럼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정말 삼권 분립의 정신도 위배하고 무시하고 폭주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야 이거 봐라 민주당이 선을 넘어도 세게 넘네. 이건 아니지. 삼권 분립, 헌법 정신 이런 걸 휴지통에 버리는 이런 건 아니지. 라고 그야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랑 법관들이 분노의 역습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전 이거는 이제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이런 공감대 이런 정서를 공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법을 폭주할 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칼을 마구 조자룡 한 칼보다 더 쉽게 쓰고 그다음에 입법권을 마구 남용하고 마구 확대 적용해서 다른 행정부나 특히 사법부까지 권한을 침탈하려고 해? 이거 안 되지. 나는 법관들의 이 정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중요한 정황을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면요. 이제 민주당이 빨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이 추천해 주지 않으면 6명이 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6명이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민주당한테 오히려 더 불리해졌어요. 왜냐? 같은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등은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합의를 해야 탄핵이 됩니다. 탄핵 결정이 나오는 건데 이건 이를테면 6명이면 3분의 2, 4명이다. 이게 아니라 6명으로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일 때 6명이면 3분의 2지만 6명으로 묶어놓고 6명에서 더 이상 헌법재판관들을 추천 안 해준다? 그러면 6명 만장일치에 탄핵하는 겁니다. 탄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는 빨리 헌법재판관을 3명을 어떻게든 합의해서 빨리 추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인권위원 내다봐 이 사태가 있었죠.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을 부결시켜버리는 아마 이런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갖고도 아마 민주당이 그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식의 행동을 벌일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천 안 하면 당신들이 하고 싶은 탄핵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 그런 역학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구도가 달리 가네 하는 위기감, 긴장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에 속보격이어서 제가 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